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가족 간에도 계좌이체 자주 하시죠? 가족 간에 뭐 급한 일 있을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뭐 정말 필요할 때 증여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뭐 용돈을 드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잘못했다간 또 증여세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요. 항상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뭐 가족이니까 당연할 텐데 예. 이게 모두 증여사항에 해당이 되는 건지 네. 이 범위부터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전부 다 증여가 되는 건 아닌데요. 네. 일단 국세청에서는 뭐 부모가 자식과 같이 이제 가족 간에 네. 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은 뭐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걸로 보지 않고 증여로 일단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또는 빌린 거라고 한다면은 그에 맞게끔 차용증이나 이런 걸 작성을 해서 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이런 걸 통장 거래 내역으로 다 남겨놓고 뭐 증빙을 남겨놔야 하는데 이런 준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증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항목도 또 별도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라든지 학비라든지 뭐 병원 치료비, 축의금 이런 것들은 뭐 사회통념상 금액 아니라면 한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증여세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이게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세금적인 네. 측면에서. 특히 자취를 하고 있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송금을 해줄 때 네. 혹은 부모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드릴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생활비나 이런 것들 다 비과세 한다고 적혀 있는데 네. 이렇게 목적에 맞게 써야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아, 일단 생활비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는데 부모님께서 이 돈으로 실제로 생활비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 네. 네. 근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는데 네. 이 돈으로 건물을 샀다. 부동산을 샀다. 네네. 네. 그럼 증여세가 나올 수 있겠죠. 아, 그걸로 근데 금융상품 가입할 수도 있는. 예, 적금이나 이런 거 가입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예. 뭐 병원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보통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사실 많지는 않지만 예.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부모님의 뭐 병원 치료비를 대신 내줬다. 네.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께서 재산도 많으시고 원래 잘 살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생활 뭐 병원 치료비를 다 낼 수 있는 상황 하에서도 자녀가 부모님의 치료비를 대신 내줬다. 이러면은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하. 학비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학비를 대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네. 아버지가 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그 학비를 대줬다고 한다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뭐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학비도 뭐 5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 좀 큰 금액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일종의 증여를 네. 한 걸로 볼 수도 있다. 네. 당국에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또 집 보증금 같은 경우에 네. 이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예. 또 축의금 같은 거 한 번에 이제 뭉칫돈 들어오잖아요. 네. 이럴 때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까? 네, 보통 이렇게 자녀에게 주는 축의금 같은 경우는 예. 사회통념이라는 범위 내에선 괜찮아요. 예. 사회통념이라는 거는 뭐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축의금으로 해서 뭐 몇 억을 뭐 준다 이런 거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는 증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나 아니면은 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혼수나 이런 걸로 해서 돈을 주었을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미리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에. 네. 아하, 결혼하니까 내가 전세보증금 해줄게. 예. 이게 증여세로 걸린다. 네, 그렇습니다. 축의금 같은 경우 이게 사회통념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물론 이제 막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 네. 큰 기업 하시는 분들은 자녀 결혼식이 막 수억 원까지 축의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사회통념을 뭐 넘어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게 뭐 기준이 있어요? 법의 사회통념상은 얼마 이렇게? 네, 사실 기준이 없고요. 뭐 예. 부자가 뭐 얼마 이상 부자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듯이 네. 사회통념상도 뭐 기준은 없는데 실무를 해보면은 뭐 담당하시는 세무조사관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게 오버되는 것 같다라고 되면은 뭐 사회통념상 따져볼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이 통념이라는 게 어디 뭐 딱 적혀 있는 거는 아닐 테니까요. 예. 저도 이제 제 아내에게 네.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요금 같은 거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 통장에 얼마씩 이제 채워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이게 증여인지 아닌지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이렇게 부부 간에 서로 돈 주고받는 이런 계좌 거래 같은 경우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 거래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뭐 부부 같은 경우는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단순히 뭐 부부 사이에서 계좌로 돈이 이체가 됐다는 내용만으로 증여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부부 간에 뭐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계좌 이체는 증여 외에도 단순히 뭐 생활비를 뭐 이체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이체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리를 하는데 한 분이 뭐 경제적으로 잘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계좌 이체했던 사실만 가지고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생활비는 생활비다. 맞습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문제는 없는 건데.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외벌이고 네. 한 명이 경제권을 갖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로 누군가의 뭐 용돈을 주거나 네. 누군가의 생활비를 주는데 근데 그걸로 만약에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해서 네. 만약에 와이프가 수익을 얻었다. 네. 뭐 반대의 케이스가 될 테고 혹은 뭐 자녀가 주식 투자를 용돈으로 해서 수익을 얻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부부끼리 이렇게 투자 계좌를 공유하는 경우는 좀 다소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대로 남편이 혼자서 번 돈을 아내에게 줘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소득이 나왔다. 그리고 그 소득은 반씩 남편 반, 아내 반씩 가져가게 되면 그만큼은 증여로 보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리고 뭐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자녀의 주식 통장을 만들어서 뭐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자녀가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운용을 해서 뭐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러한 경우라면 현금을 줄 때만 아버지가 뭐 자녀에게 돈을 줄 때만 증여세로 신고하면은 끝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자녀 주식 계좌를 가지고 뭐 아버지가 계속해서 매매 거래를 뭐 많이 한다고 하면은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모가 차명 계좌로 자녀의 계좌를 이용하는 걸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잦은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일종의 복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 부분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 자녀 계좌로 돈을 불려주고 이런 것들 많은데 맞습니다. 그게 너무 엄마나 아빠가 관여를 하게 되면 이걸 또 편법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차명 계좌로 볼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얼마까지는 이제 뭐 세금을 내지 않고 네.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건지랑 네. 그 몇 가지 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증여 공제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증여를 하더라도 실제 증여라고 하더라도 뭐 가족 간에는 이 정도까지는 증여를 해도 된다. 증여세가 안 나오는 금액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부 간에 남편과 부인 서로 간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실제로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직계존비속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5천만 원까지는 뭐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은 안 나와요.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안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10년에 딱 한 번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네. 네. 그래서 뭐 주의할 점은 내가 이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룹으로 따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은 거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됐는데 네.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또 다음 날 또 받았다. 네네네. 그러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의 그룹으로 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넘었다고 봐서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따로따로가 아니라 경제 공동체니까. 맞습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도 다 하나의 그룹으로 다 갖게 보면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보통 증여세 절세 이야기를 할 때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에서 돈을 주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요. 물론 뭐 그걸 넘어서면은 증여세 내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차선책으로 낼 수도 있어요. 예. 증여세율도 이것도 이제 누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10%부터 50%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데 가능하면 10%까지만 적용을 해서 뭐 세금을 아예 안 나는 게 제일 좋지만 내다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내는 게 제일 뭐 세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도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 이것도 10년이 지나면은 또 다시 리셋 새롭게 다시 2천만 원을 또 추가로 증여를 해도 세금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계좌이체로 하니까 이게 나중에 증여세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편법 증여로.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 현금으로 뽑아서 주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다 포착이 될까요? 다 포착이 됩니다. 아, 그래요? 현금으로 뽑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먼저 한번 포착이 돼요. 이미 계좌에 기록이 남잖아요. 출금으로. 일단 어디선가 돈을 찾을 테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한번 계좌 기록이 남고요. 이 돈을 이제 자녀에게 주게 되는데 두 번째로 이 자녀가 이 돈을 쓸 때 보통 걸리게 돼요. 뭐 이렇게 현금으로 빼서 주는 돈이 뭐 적진 않을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줄 텐데 자녀가 이걸 받아서 뭐 차를 산다거나 부동산을 산다거나 본인의 대출이 있던 빚을 갚는다거나 뭐 이 돈이 너무 많아서 금고에 둘 수 없기 때문에 통장에 다시 입금을 한다거나 또는 뭐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데인데 여기는 하루에 뭐 입금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출금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은 다 보고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뭐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은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뭐 자금 세탁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심히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더 질문이 나오는 게 예. 그럼 1,000만 원을 넘으면은 자동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네. 1,000만 원보다 좀 적게 900만 원, 아, 그렇죠. 500만 원을 쪼개가지고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한 300만 원씩 3번 막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예. 이것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1,000만 원을 넘는 거는 자동적으로 뭐 컴퓨터가 보내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계속 봤는데 이상하다. 이거 뭐 900만 원씩 매일 송금을 하더라. 이런 것들도 다 보고가 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모인 정보들은 이제 경찰청이나 검찰청, 뭐 관세청, 국세청까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꼼수는 안 통한다는 거. 근데 사실 그냥 증여를 한 게 이게 완벽하게 넘겨준 게 아니라 잠깐 빌려주는 거다 이런 거래가 가족 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실제로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라고 한다면은 그 빌려준 거라는 거를 납세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빌려준 거다. 네, 증여가 아니다. 증여가 아니다. 그래서 뭐 빌려줬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가족끼리라도 차용증도 쓰고 또 그거에 맞는 이자를 주고받았다라는 금융 기록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법에서도 정해졌어요. 가족 간에는 이 정도 이자는 받아라라고 해서 4.6%도 정해졌고요. 뭐 이자를 주고받을 때는 원천세 누가 주었고 누가 받았다라는 원천세 신고까지도 하면은 뭐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게 증여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빌린 거라는 증빙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자를 쳐서 받았다라는 것도 증빙이 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쓰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드는데 네.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종이로 써놓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또 거쳐놔야 되는 겁니까? 차용증이라는 게 뭐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일단은 되긴 하는데 네.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공증. 이 공증. 예. 근데 이제 공증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라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주민센터를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비슷한 효력으로 받을 수 있는데 뭐 비용은 한 1,000원 정도면 되고요. 아니면 또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으로 네. 우편으로 해서 보내는 거는 한 5,000원 정도면은 같은 공증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족끼리 돈을 증여한 게 아니고 무언가에 대한 대가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가 보통 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에 맞는 계약서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돈을 빌려준 거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차용증을 준비를 해놓고 공증까지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증빙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사실
공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내용 증명을 통해서 우체국에서 그냥 네. 1,000원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듯이 받아놔도 되는 거고요. 네. 돈이 얼마 안 드는군요. 금액도 얼마 안 드니까요. 사실 이게 증여세 관련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세부적인 사례 네. 별로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좀 더 나중에 또 한번 꼼꼼하게 또 여쭤보는 시간을 한번 더 마련을 했으면 좋겠네요.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209억 8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57억 달러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